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국회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취임식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에 참배한 뒤 퇴임 연설을 합니다.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후 6시 청와대를 걸어 나와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민주당이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전국 과반 승리를,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줄곧 감소해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 등을 맞아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주 추이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속에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은 러시아가 열병식에서 핵전력을 다수 등장시키는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다 바쳐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의 진실과 능률을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 정신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이제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실용정치는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자유와 공정, 연대를 핵심 키워드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국민의례가 끝난 뒤 단상에 올라 취임 선서를 합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로 헌법을 준수해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의장대 행진과 예포 뒤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서는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풀어낼 예정인데 자유와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약자들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실현을 메시지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취임사가 될 것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전망인데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반쪽으로 갈라진 민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접 원고를 썼다면서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후에는 축하 공연에 이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송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행진을 마지막으로 취임식이 마무리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취임식이 치러지는 건 거의 10년 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4만 명이 넘는 국민 앞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방향을 설명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2월 25일 198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예포와 함께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출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연 건데요. 그때부터 국회는 줄곧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장 모습 미리 한번 볼까요? 취임식장 배경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단상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당선인 내외가 앉을 자리가 양쪽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취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연단 앞에는 엠블럼이 보입니다. 태극 날갯짓을 형상화한 것인데 연결과 약속,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엠블럼은 지난 15대까지는 조선시대 군주의 상징인 봉황을 사용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매번 다른 걸 채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로 신문고를 형상화했고 이명박 정부는 태평성대의 희망을 태평고로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간략한 취임식만 열어서 엠블럼은 따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 단상에 올라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 있는 통합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초청객은 4만 1,000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만 명 정도로 계획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따라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단상 앞뒤로 초청객 좌석이 마련되는데요. 단상 뒤쪽에는 외교 정상과 사절들, 국회의원, 대통령이 초청한 특별 인사 등이 앉을 예정입니다. 또 천안함 생존장병 전환수 씨와 익명 기부를 이어온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영화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 희망 대표 20인도 이곳에 앉습니다. 앞쪽 잔디광장에는 공모로 추첨되거나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일반 국민 3만여 명과 각계 대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취임식 예산은 3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비용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0시를 기해서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로 취임식 이전이라도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지만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을 부여받습니다. 군 인사권과 함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와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에 한순간의 공백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선 취임식 날 핵가방을 신임 대통령에게 건네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 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적 행사가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한 직후
별도 절차 없이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태세나 또 뭐 북한군 동태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취임식 이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통해 합참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전 경호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밖에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사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 청와대도 개방됩니다.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청와대를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대통령의 공간이죠. 지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 12명이 거쳐갔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공간으로 굳게 닫혔던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청와대입니다.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제와 영빈관 등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의 상징, 본관으로 가볼까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보안 문제로 당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푸른 기와와 팔짝 지붕, 세밀한 단청무늬 등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자고 식사를 했던 사적인 공간인데요.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다음은 항상 봄이 계속되는 공간, 상춘제입니다.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였는데요. 탁 트인 상춘제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청와대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곤 하죠. 바로 이곳 녹지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목이 심겨 있는데요. 특히 150년 이상 세월을 지킨 아름드리 반송을 꼭 만나보시죠.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되는데요. 청와대 동쪽과 서쪽 어디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인원 제한이나 사전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등산로를 오가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둘러보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디에서나 인증사진도 마음껏 남길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모두 5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6시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종숙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을 잇따라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합니다. 퇴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의 수혜와 그동안 함께한 국민께 전하는 감사 인사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을 이어서 접견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직원들과 인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걸어 나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정부를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와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조국 전 장관 사퇴 등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동안 빛과 그림자를 홍선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 정국과 초유의 탄핵 사태를 넘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통합과 공존의 세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 퇴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대화의 불씨는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고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를 20%대까지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임기 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고 LH 땅 투기 사건과 청와대 등 고위 관료의 부동산 논란은 결국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분열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를 얻어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다사다난했던 5년을 뒤로 하고 퇴임 후 보통 사람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그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이제 오롯이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 문제로 현 정부와 충돌했고 과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견제도 거셌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 과정을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73%포인트, 불과 24만여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성적표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취임 당일부터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공약했던 광화문 대신 경호와 교통 문제를 고려해 낙점한 곳은 용산 국방부청사.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예산 편성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내주게 된 민주당도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은 인사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임명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한 차례 무산된 회동은 역대 최장 기간인 윤 당선인 당선 19일 만에 이뤄지면서 정권 인수인계의 물길을 가까스로 열었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1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170석 넘는 민주당 의회 권력의 높은 벽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치열했던 대선 못지않게 갈등의 연속이었던 정권 교체 기간을 보내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어떤 모습으로 국정을 펼쳐갈 것인지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 가운데 민주당이 낙마 리스트로 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과 한 후보자 딸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앞서 한 후보자를 소통령으로 규정하면서 청문회가 의미 없을 정도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마 리스트에 올린 만큼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려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폐기,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차기 정부 주요 산업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안 된다면 일단 총리 없이 출범하겠다며 사실상 반쪽 출범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우선 추경호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일종의 탕평 인사였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문턱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간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퇴하고 추부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후속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부터 이어진 극한의 여야 대치에 청문 전국은 싸늘합니다. 청문회를 마친 13명 후보자 가운데 보고서 채택이 된 건 4명뿐, 9명은 줄줄이 퇴짜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법무부 한동훈,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를 연결하는 민주당의 전략도 감지됩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거부하는 6명의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는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청문회 난타전이 벌어진 정호영 후보자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그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인철 사회부 총리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느냐며 민주당이 어깃장 놓듯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임명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얼음판 국회 분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 윤 당선인은 차관을 서둘러 임명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부터 이들을 참석시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과 불편한 동거는 피할 생각입니다. 반쪽 출범을 앞둔 윤석열호 총리 인준을 둘러싼 삿바 싸움은 익숙한데 DJ 정부는 출범 반년이 지나고야 김종필 총리를 정식으로 앉혔고 문재인 정부도 초대 이낙연 총리 인준안이 정부 출범 21일이 지나고야 통과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고문은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나왔다면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정치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면서 지방정부를 바꿔왔듯이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기 위해서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반드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분당과 성남 주민들께서는 전임 시장과 도지사 등의 법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자시며 고통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에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IT 산업 1세대이자 창업벤처 1세대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네, 일상 회복에 따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도 대면 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에 있는 어르신을 찾는 가족 단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버이날에 요양병원 한쪽에 마련된 격리면회실. 침대에 누워 가족을 맞는 노모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랩니다. 민수! 첫손자 어머니. 부모 생각이 더 간절한 어버이날이라 한 번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작은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건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돼서 좋았고요. 그런데 좀 건강이 좀 더 좋아지셔가지고 빨리 좀 퇴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병원마다 가족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자 1명에 가족은 4명까지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습니다. 18살 이상은 3차까지, 17살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8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나 현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받은 결과가 있어야 그리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요양병원이라서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예약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을 못 만졌을 뿐이지 바로 한 1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얼굴 보면 다 점검이 되고요. 일단 보면은 기분도 좋고 마음도 놓이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됩니다.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대면 면회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에도 환자와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 정을 나눴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8,000여 명이 감소한 수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410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8,917명으로 44.3%, 비수도권에서 11,201명으로 55.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난달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전달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64만 4천 명으로 3월보다 55.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준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노력해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밝혔는데요. 축사 주요 발언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매일이 희망으로 꽃필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기념 열병식에 핵전력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 앞 붉은 광장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열병식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습에는 군 병사들과 기갑부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핵 미사일과 함께 지휘 통제기 일류신 80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둠스데이, 즉 최후의 날로 불리는 일류신 80은 핵전쟁 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명령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러시아가 앞서 경고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로도 풀이됩니다. Эти рис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раздувались, а желающих таких немало. Опасность серьезная. 미국 정보 당국은 아직 러시아가 전술핵 배치를 계획하거나 사용을 고려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협박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악마가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부활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Жодне зло не уникне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не зможе сховатись в бункері.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등 외국 지도자 등에게 나치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은 승전 기념식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신나치 세력이라며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력을 집중하는 동남부 지역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승리를 선언하지 못한 초라한 기념식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하면서 수십 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박물관과 문화유적 200여 곳도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 지역. 학교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무너져 벽돌과 나무 조각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루안스크 당국은 러시아 폭격기가 학교 건물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 지하실에는
주민 90여 명이 대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구조됐지만 수십 명은 잔해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максимально швидко розібрати завали, але дуже маленькі шанси на те, щоб там залишився хтось живий. Але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краще. 북동부 하르키우의 박물관에도 미사일이 날아들어 귀중한 유물들이 파괴됐습니다. Шкоди нанесло великої. Музей практично розрушени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바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오데사 항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파괴한 문화유적이 200곳이 넘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Сьогодні ж загарбники нанесли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Одесі, по місту, в якому майже кожна вулиця має щось пам'ятне, щось історичне. Але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це не має.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돈바스와 남부 여러 도시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정을 또 격침하고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뒷받침해온 러시아 국영방송사 등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8일 미국은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고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방송사 3곳을 제재할 거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러시아 정부의 수입으로 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 기업은 이들 방송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현지 시각 8일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 우주호로드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만났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젤렌스카 여사에게 어머니의 날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싶었다며 이 잔혹한 전쟁이 중단돼야 하며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화배우 고 강수연 씨의 빈소엔 조문 첫날부터 영화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영화인들로 꾸려진 장례위원회에는 임권택, 이창동, 봉준호 감독 등을 비롯해서 배우 안성기, 전도연, 정우성 씨 등 수십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하얀 꽃이 가득한 빈소에 최초의 한류 스타 배우 강수연 씨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영정 사진조차 영화 소품같이 느껴진다는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배우가 떠난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빈소 벽엔 선후배 배우와 영화인들이 보낸 조화 수백 개가 빼곡히 들어차 고인과 작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별세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 마련 전부터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할 정도로 고인과 각별했던 임권택 감독. 고인이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탔던 영화 씨바지 등은 배우 덕에 빛난 작품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좋은 연기자를 만난 또 그런 행운 때문에 내 영화가 좀 더 빛날 수 있었고 여러모로 감사한 배우였어요. 이른 나이 세상을 등진 동료의 소식이 안타까운 동시대 배우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스태프와 배우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아주 똑 떨어진 여자야. 너무 이른 나이에 가서 그게 몹시 좀 아쉽네요. 함께 일한 영화인들은 살가웠던 여배우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면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정말 소소한 기억들이 너무 많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고인을 먼발치에서만 봤던 사람들도 찾아와 평소 영감을 주던 선배였다며 추모했습니다.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조문을 했습니다. 배우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강수연 씨의 장례는 5일 동안 영화계 인사들이 주관하는 영화인 장으로 치러집니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조문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봉준호,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 배우 설경구, 전도연, 정우성 씨 등 동료 영화인 49명이 장례위원회 이름을 올렸고 임권택 감독과 배우 박정자, 안성기 씨 등은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친이 묻힌 경기도 용인시 묘소가 장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연결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다시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 높아 다소 덥겠는데요.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이나 곳곳으로 1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날 텐데요.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1.4도, 대전 11도, 대구는 12.7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6도, 광주는 2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국회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취임식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에 참배한 뒤 퇴임 연설을 합니다.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후 6시 청와대를 걸어 나와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민주당이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뒷받침한 러시아 국영 방송사 등을 추가 제재했고 질 바이든 여사와 캐나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각각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수리환들도 4월 19일부터 공개되어 수많은 상중객들이 열을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탄첩단이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실로 25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앞길은 휴일이면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데 청와대 개방하니까 첫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권력을 맡아 있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정부가 나서서 좀 더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서는 처음으로 개방되는 청와대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네, 윤 당선인은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 정문부터 걸어서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조촐하면서도 품격 있는 취임식을 치르도록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촐하면서도 품격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적극 참여하는 뜻이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무엇보다 소통과 연대라는 키워드가 취임식 전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식장에 도착한 신임 대통령은 차를 타고 단상까지 이동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내린 뒤 걸어서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180m가량을 걸으면서 참석한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도 찍을 것이라는 게 준비위 설명입니다. 일자형이 아닌 돌출 무대로 꾸민 단상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모두 발표하는 것 역시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취임사 발표 뒤에는 청와대 개방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역사의 순간을 함께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건데 단상 좌우에 놓인 스크린에 나타나는 청와대 모습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외빈들 모두 함께 지켜보게 되는 셈입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분위기가 취임식에 나타나도록 준비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당선인은 다시 걸어서 국회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 올라 새로 마련된 용산 집무실로 향합니다.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에는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주민들과 환영 행사를 엽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집무실에서 외국 사절단을 접견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외빈 만찬을 끝으로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개방 행사에 맞춰 서울 도심 순환버스가 신설되고 지하철 운행도 증편됩니다. 우선 청와대 인근에 버스 정류소 4곳을 새로 설치하고 근처 주요역 6곳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에는 개방 행사 기간 예비 전동차를 6대씩 투입해서 하루 최대 18만여 명을 추가 수송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당시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땠는지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부통령의 이시영 호을 선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였던 중앙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제의 심장이었던 곳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겁니다. 4대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기까지 모두 합해 5번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1.6 사태로 서거하며 직을 이어받은 최규화 대통령은 전국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검소한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잡아 간선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뽑힌 전두환 대통령. 공교롭게도 2번의 취임식 모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통령 취임식은 연이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시행과 함께 취임식 장소가 민의의 전당 국회로 옮겨온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이 민의의 전당 앞에 모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시민 참여를 대폭 늘렸고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IMF 외환위기 속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며 국난 극복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주셨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며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확대됐고 취임식 참석 인원은 6만여 명 규모로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직후 곧장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선서로 취임식을 가름했습니다.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그대로 담아온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윤 당선인을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내일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윤 당선인을 만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윤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기시다 총리의 친서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지난달 26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때 전달한 윤 당선인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남동에 있는 관저와 집무실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당선인 출퇴근길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 앞입니다. 이곳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공관 앞을 빠져나간 차량은 곧장 한남대로 위를 500여 미터 달립니다. 이후 대사관로와 서빙고로를 차례로 지나자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가 나타납니다. 당선인은 미군 기지 안을 가로질러 집무실까지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 통제를 하면 관저부터 집무실까지 1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리 때문에 관저 사용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달가량은 당선인 출퇴근길도 달라집니다. 당선인은 한동안 제가 나와 있는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 사이로 오가야 하는데요. 이 길 역시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서초 중앙로를 따라가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사평대로를 거쳐 반포대교로 진입합니다. 이후 서빙고로와 동작대로 밑을 지나자 다시 한번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서초동에서 미군 기지 앞 출입구까지는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기지를 그대로 통과해 900m 정도 떨어진 집무실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역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입장에서 출퇴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는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저 같은 경우는 애꿎은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수천 명 이상의 시민이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위대가 500명, 1000명이 여기서 길 막고 있으면 못 나오잖아. 또 관저 자택과 집무실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처음인 만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정상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낙마 영순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국민의힘의 양보 없는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전국은 이번 주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날 한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취임식 이후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는 증인 합의와 자료 제출 문제로 일정을 한 차례 미루며 여야가 이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소통령으로 부르며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논문 대필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라며 비판한 것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을 넘겨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까지 청문회를 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며 한 후보자 지키기에 나설 태세입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한 후보자 역시 자녀의 학업활동 관련 의혹에 불법과 탈법이 없다고 민주당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와 별도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 후보자 거치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는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양 후보자 청문회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기술혁신 경제 전문가의 산업부 공무원 출신으로 무난히 검증을 넘어설 거란 관측도 있지만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과 일본계 기업 TCK 등에서 사회 이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거물급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에 조기 등판 우려를 깨고 현실 정치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 고문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면서 지방정부를 바꿔왔듯이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 하지만 뚜렷한 연고가 없는 지역 출마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이 고문은 기자회견 직후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우사의 심정으로 출마를 결정했다면서 경기도와 성남시를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에 비유하며 반드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자시며 고통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안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조만간 해당 지역구의 전략공천과 경선 여부 등 공천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거물들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이 학교 건물을 폭격해 2명이 사망했으며 60여 명이 아직 잔해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으로 부르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핵전력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은 러시아군이 정승절을 앞두고 크렘린 안 붉은 광장에서 열린 퍼레이드 최종 예행 연습에 전략핵 미사일과 함께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 통제기 일류신 80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둠스데이로 불리는 일류신 80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과 군수뇌부가 탑승해 공중명령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을 맞아 예소련 등 외국 지도자와 국민에게 나치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여러 나라 국민의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나치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은 공통의 의무라면서 2차 대전 사건의 진실과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고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보낸 축전에선 현재 양측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나치 역병으로부터 조국 땅을 해방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 경제 고립을 가속하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영방송사 3곳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한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와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각각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정상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 뒤 러시아 고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혹은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한 미국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큰 유럽은 아직이지만 곧 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원유 공급은 6개월 이내에 석유 제품 공급은 올해 말까지 중단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Европейцы хотят еще ввести санкц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еревозок нефти. То есть все становится затратнее, сложнее, и это приводит только к увеличению затрат.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и добыча несколько снизится. 미국은 별도로 러시아 국영방송사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들 방송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회계나 신탁,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겁니다. This war has to stop. And this war has been brutal. And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이르핀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그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은 그제 진행한 SLBM 발사 소식을 지금까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다음 날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을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최근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네, 북한 선전 매체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북핵 미사일 대비용 한국형 삼촉 체계를 무용지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자신들의 막강한 위력과 절대적인 힘 앞에서 윤석열 일당이 운운하는 외세 첨단 무기 도입이나 자체 무장 개발, 한국형 삼축 타격체계 구축과 같은 것은 도저히 맥을 출 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다고 헐뜯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전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전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8,000여 명 감소한 수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410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8,917명으로 44.3%, 비수도권에서 11,201명으로 55.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난달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전달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국제선 여객 수는 64만 4천 명으로 3월보다 55.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준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제선 운행 횟수가 확대되면서 여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유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경유값은 오히려 오르거나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최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1,938원에서 1,932원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반면 경유는 1,904원에서 1,925원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체 경유 수입 물량 중 6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이 막히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주유소 앞엔 차량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경유는 물량이 없어서 거의 주유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주유소를 가는 줄이에요. 이게 차가 밀린 게 아니라. 디젤이 거의 없고요. 거의 휘발유만 5리터 넣어주거나. 두 번째 이유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는 유류세 특성으로 인해 인하 효과도 휘발유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는 똑같이 30%씩 인하됐지만 경유는 58원, 휘발유는 83원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보다 싼 값이 장점이라던 경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거나 러시아산 경유의 수출이 예전처럼 재개되지 않는 한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는 적자 상태고 이들은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적자 가구의 한 해 평균 정기소득은 4,6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평균 4,500만 원, 소득의 98% 정도를 썼습니다. 또 적자 가구의 18% 정도는 세입자로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지만 한낮에는 25도, 내일과 모레는 24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1.1도, 대전 11도, 대구는 12.7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6도, 광주는 2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자유와 공정, 연대가 핵심 키워드로 꼽힙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국민의례가 끝난 뒤 단상에 올라 취임 선서를 합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로 헌법을 준수해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의장대 행진과 예포 뒤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서는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풀어낼 예정인데 자유와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약자들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실현을 메시지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취임사가 될 것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전망인데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반쪽으로 갈라진 민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접 원고를 썼다면서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후에는 축하 공연에 이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송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행진을 마지막으로 취임식이 마무리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 청와대도 개방됩니다.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청와대를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대통령의 공간이죠. 지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 12명이 거쳐갔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공간으로 굳게 닫혔던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청와대입니다.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제와 영빈관 등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의 상징, 본관으로 가볼까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보안 문제로 당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푸른 기와와 팔짝 지붕, 세밀한 단청무늬 등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자고 식사를 했던 사적인 공간인데요.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다음은 항상 봄이 계속되는 공간, 상춘제입니다.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였는데요. 탁 트인 상춘제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청와대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곤 하죠. 바로 이곳 녹지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목이 심겨 있는데요. 특히 150년 이상 세월을 지킨 아름드리 반송을 꼭 만나보시죠.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되는데요. 청와대 동쪽과 서쪽 어디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인원 제한이나 사전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등산로를 오가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둘러보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디에서나 인증사진도 마음껏 남길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모두 5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 6시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을 잇따라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합니다. 퇴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의 소회와 그동안 함께한 국민께 전하는 감사 인사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정부를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는 큰 반발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정국과 초유의 탄핵 사태를 넘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통합과 공존의 세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 퇴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대화의 불씨는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고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를 20%대까지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임기 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고 LH 땅 투기 사건과 청와대 등 고위 관료의 부동산 논란은 결국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이 분열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를 얻어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다사다난했던 5년을 뒤로 하고 퇴임 후 보통 사람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그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이제 오롯이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영실에 기해서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취임식 이전이라도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지만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을 부여받습니다. 군 인사권과 함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와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에 한순간의 공백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선 취임식 날 핵가방을 신임 대통령에게 건네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 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적 행사가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한 직후 별도 절차 없이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태세나 또 뭐 북한군 동태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취임식 이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통해 합참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전 경호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밖에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사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부 정호영, 국토부 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는 이해충돌 논란으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대치 국면 속에 임명 강행 기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8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청문 보고서는 4면만 채택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원희룡, 행안부 이상민, 문체부 박보균, 외교부 박진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총리 권한대행으로 앉혀서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네, 출범 직후 발표될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규모는 35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 현금 지원은 최소 3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대리기사나 방문교사, 프리랜서 지원도 보강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 지원입니다. 33조 1천억 원 이상 규모로 현금 지원과 함께 법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은 앞서 인수위가 계산한 지난 2년의 전체 소상공인 피해액 54조 원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손해에서 기존에 받은 지원금만큼 빼서 주기로 했는데 지원 하한액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새 정부 추경안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와 같은 방역과 함께 이른바 민생 안정 예산도 포함됩니다. 민생 예산으론 방문교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지원을 꼽을 수 있는데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을 보강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과 민생 지원 예산 규모는 최소 2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액까지 합치면 35조 원 이상으로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지난해 세금 수입에서 안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모두 동원해도 나라 빚을 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든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제 국채 발행 최후순위로 검토한다 하는. 새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시장과 민간이 중시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 요인으로는 시장 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가 48%, 규제 개혁 의지가 35%로 집계됐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려 요인은 정치 이슈가 66%,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가 15%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여파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고물가와 무역 수지 적자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곡창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소도시 보로디안카. 러시아의 침공으로 곳곳이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부시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신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지난해 말 발표 때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오른 3.8%로 내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민간 소비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습니다. 실질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7.5%포인트나 떨어진 2.4%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GDP에서 17%를 차지하는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대EU 명목 수출이 최대 3.2%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 수출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팀은 1270원대 원달러 환율과 4% 후반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에서 4월 무역 수지 66억 달러 적자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것 같은데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관련된 사진 준비했고요. 먼저 위쪽 서울신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취임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의장대가 각을 맞춰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의장대 모습을 보면 딱딱 떨어지는 제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새 정부 출범은 계획대로 딱딱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리 인준도 아직 되지 않았고 또 장관 임명도 대부분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신문은 반쪽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아래쪽에 있는 경향신문 사진도 함께 보시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기존에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곳인데 이걸 떼고 이제 용산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내일 취임식 일정과 동선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윤 당선인 내일 이제 10일 자정이 될 때부터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합참 보고를 받으면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내일 0시부터죠. 그렇습니다. 예.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이 신문은 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자택에 잠시 들렀다가 현충원 참배 후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또 이후 집무실 외빈 접견, 국회 경축 행사, 또 마지막에 신라호텔 외빈 초청 만찬까지 정말 하루 종일 이 서울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 때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 당선인 차에서 내려서 180m 정도 걸어서 연단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이제 국민들을 사이에 끼고 이제 쭉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하루만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대규모 취임식이 치러지는 거니까요. 국민들 관심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 출범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각이 구성이 아예 안 됐죠, 아직. 그렇습니다.
관련한 기사 동아일보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가 채택된 건 추경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4명에 불과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8명은 청문회는 거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청문회가 미뤄지고 있거나 또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무총리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절반 넘게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에 추경호 부총리를 김부겸 현재 총리 제청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로 다른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예. 민주당 관계자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공백은 지방선거까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취임 후에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이 돼 있고요. 최근에 청문회 시즌 보면 특히 이제 가족 찬스라고 부르는 공정과 관련한 부분이 최근에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동훈 후보자 자녀를 두고도 역시나 이 가족 찬스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의 딸과 조카들이 이른바 스펙 공동체를 꾸려서 함께 대입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기사에는 한 후보자의 딸과 조카들이 작성한 논문을 본 교수와 연구원 등의 반응도 실려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썼다고 하기에는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주제 선정부터 논문을 발표한 학교의 성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 측 입시에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아니 그러면 입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쌓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편법 증여나 위장 전입, 검수 완박 관련 발언 등이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아마 시작할 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SLBM까지 발사를 했는데 관련 기사 볼까요? 예, 지난 4일에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3일 만에 또 SLBM까지 쏘면서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올해 벌써 15번째 미사일 시위라고 봤고요. 예. 특히나 이번에 발사한 미니 SLBM의 사정권이 한반도 전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남 공격 무기 체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쏜 미니 SLBM은 측면 기동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요. 요격이 더 어렵도록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쏜 미니 SLBM은 기존에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이달 중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좀 수사가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일보가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2명을 끝까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1차 고발장이 전달된 날 이 두 검사가 관련 판결문을 조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이후에 이 중에 한 명인 A 검사가 손준성 검사와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분 뒤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판결문을 전송해 주는 등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에 공수처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 또 여기서 A 검사가 수사관에게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부분도 공수처는 주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고 또 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은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있는데 작성한 사람은 없는 반쪽짜리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슷한 평가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도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예. 예, 어떻습니까? 사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쪽에 나온 사진, 중앙일보에 걸린 사진 함께 보시죠. 최근에 모스크바에서는 이처럼 열병식 리허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허설 상황을 봤을 때 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열병식과 함께 러시아가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핵 위협을 가한다는 건데요. 푸틴이 서방을 향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마치 뒤가 없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다라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렘린궁은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긴 한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징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는 승전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종결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번에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어떤 좀 반환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차 계산했을 때 러시아도 9일이 됐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죠. 네,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신기했는데 흔히가 우리 트럭이라고 부르는 차들입니다. 이 차들이 판매량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간에 그래프를 먼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현대차와 기아의 차종별 판매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1위가 포터로 8,400여 대 팔렸고요. 예. 2위가 봉고 3로 6,400여 대가 팔렸습니다. 보통 그랜저나 아반떼 같은 차들이 1, 2위에 껴있는 경우 많은데 이런 승용차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이렇게 상용차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이 두 상용차 자영업자의 사업 미천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경기가 악화될수록 잘 팔린다고 해서 한때는 포터 지수라는 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량 급증은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 차량들을 캠핑카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또 배달 시장의 급성장으로 덩달아서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저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포터와 봉고의 순위가 올라갔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말과 휴일을 보내면서 문화계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일보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두 사람의 사진과 일생을 한 면에 담았습니다. 고 강수현 배우 관련 기사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 배우에 대해서 미담 사례를 전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고인은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 늘 신인 감독들을 주목했다고 하고요. 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가던 식당이 장마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수리비 600만 원을 내줬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는데요. 올해 안에 SF 영화 정의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 작품이 고인의 유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촬영을 마치고 편집 과정 중이라는데 고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고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는 영일이라는 본명 대신 지하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지하에서 활동한다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한 성명학자가 매일 감옥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전시회를 열 때에는 영일이라는 본명을 쓰기도 했답니다. 꼭 이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점도 신문에서는 주목을 했고요. 이후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좌우 모두를 비판했다는 점, 또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경력이 있다는 점 등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온 두 고인인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각계각층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검소완박이라 불렸던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자관보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고 선거 범죄는 올해까지만 검찰 수사권이 유지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부 송치 사건에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잇따라 윤 당선인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환 조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사건을 연이어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력을 사실상 모두 투입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진 못했고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1달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한 차례 윤 당선인을 서면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직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남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부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 윤 당선인은 이제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전시회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나머지 전시회 협찬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부터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당선인 취임이 임박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미 김 여사 측과 조율을 마치고 소환 대신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에서 여행이 재개된 일부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병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CNN은 지난달 14일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파나마 해협을 통과한 뒤 지난 3일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 카니발 스피릿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CD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의 승선 인원은 승객 2,124명, 승무원이 930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가 완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흑해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하는 등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항전하고 있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머물던 300명이 넘는 여성, 아이, 노인이 대피를 마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지난 1일부터 민간인들을 피난시켜 왔는데 일주일 만에 민간인 대피가 일단락됐습니다. І готуємо зараз другий етап евакуаційної місії поранених і медиків. Звичайно, якщо 준 군사조직 아조우 부대를 포함한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 부지의 터널과 벙커에 숨어 계속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보건의료시설에 저지른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기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 has now verified 200 attacks on healthcare in Ukraine since the war began.
healthcare is never a target. 현지 시간 오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전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흑해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함정 격침 사실을 공개하면서 매년 9일 열리던 러시아군의 흑해 함대 군사행진이 올해는 흑해 밑바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러시아군을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육상에서도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제2도시 하르키우의 안전이 곧 확보될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지 시간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 고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이나 금지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면서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세계가 대처 물량을 확보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말을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재 대사관의 업무 재개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 대사가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비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현지 시각 8일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키이우에 막 도착했고 유럽의 전승일에 돌아와서 기쁘다며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크비엔 대리 대사는 2차 대전 종전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새 행정장관의 민주화 시위에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경찰 출신의 친중 충성파가 당선됐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홍콩의 자치는 무색해졌고 사실상의 직접 통치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간접 투표로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 리 전 정무부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단독으로 출마한 존 리 후보는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수 1,424표에 99.4%를 획득했습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only candidate, Mr. John Lee Ka-chiu, is returned in the above mentioned election. 존 리 당선인은 3년 전 홍콩 민주화 시위에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때문에 친중 충성파인 리 후보가 단독 출마할 때부터 중국의 낙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리 당선인은 헌법과 기본법에 따른 질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My government will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enshrined by the country's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앞서 중국은 이른바 애국자만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법을 확 바꿨습니다. 민주적 성향의 인사는 심사를 통해 배제하고 친중 세력만 당선되도록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應該就冇乜啦，係啦，只會可能佢推行啲政策上面會更加強硬咯。 중국 당국은 각본대로 나온 이번 선거의 결과가 새로운 선거 제도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모든 선거가 이렇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我今日係開心嘅，因為知道李家超咧係高票當選。 아울러 중국이 목표로 하는 홍콩에 대한 이른바 전면적 통치권도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다시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가량, 예년보다는 2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1.1도, 대구는 12.7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6도, 대전 24도, 광주는 2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